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158페이지의 제4절의 업무 정지 처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행정처분의 유형으로서는 등록 취소 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이 있고, 그 다음 자격 취소 처분, 그리고 자격 정지 처분, 그리고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 이렇게 5가지 행정처분에 관한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 취소 처분은 38조 1항과 2항으로 구분해서 절대적 등록 취소, 그리고 상대적 등록 취소, 이렇게 구분해서 규정을 해두고 있죠. 그래서 각 처분에 따른 사유들을 다 점검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처분을 내리기 위한 사전 절차와 그 처분을 받은 이후의 사후 절차를 행정처분 유형별로 비교해서 정리를 잘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9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 정지 처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58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은 1번에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니까 재량처분이죠. 업무정지는. 업무정지처분은 최대 6월입니다.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는데, 그 기간은 우리가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에서 구체적인 기준표를 별표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사무소 이외에 별도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사무소별로 따로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업무 정지 처분도,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도 이 39조 1항 규정에 따르면 등록관청이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업무 정지처,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은 구별해서 다루어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업무 정지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위임시켜 놓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시켜 놓는데, 이 업무 정지 처분은 등록관청이 행할 때 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표에 따른 업무 정지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중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 정지 기한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중 감경 규정을 두고 있는 행정처분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나중에 마무리 차원에서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주로 이 업무 정지 처분은 우리 159페이지 3번을 보시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조문인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이를 할 수 없다라는 업무 정지 처분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교재에 따라서는 이 규정을 제척기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교재도 있고,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규정인데, 그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출제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어찌됐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의 이 5가지 유형들 중에 이처럼 소멸시효와 관련된 규정은 이 업무정지처분에만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격정지처분에 관해서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이를 할 수 없다라는 지문이 나오면 X가 되는 거죠. 근거 없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도 159페이지의 네오박스 안에 1번부터 14호까지 규정된 것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업무 정지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위반 시의 제재에 관해서는 다 암기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1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조 1항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에 났습니다. 결국 우리가 결격사유 12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 해당되는 사람을
고용인으로 둔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업무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치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관한 부분을 비교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되돌아가서 156페이지에 보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관한 것을 8가지를 규정해두고 있는데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조 제1항 2호 내지 6호 11호 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만 동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로서 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그 개업 공인중개사는 바로 이 규정에 의해서 절대적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 규정하고 우리가 159페이지에 업무 정지 처분 사유 1호하고 비교해서 잘 점검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느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미치는 행정처분의 효력이 달라진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그 159페이지 업무정지처분 사유 5호를 보시면 삭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삭제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할 때 확인설명 제25조 규정에 따라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죠. 또 설명을 할 때는 구두로만 설명하면 안 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 규정에 위반해서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원래 이 5호에 규정되어 있어서 업무 정지 처분 사유였더랬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이렇게 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를 해서 지금은 위반 사항이 아닌 것이 아니라 위반이면 틀림없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옮겨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점을 좀 주의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 11호에 보시면은 제38조 2항 즉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였는데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모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업무 정지 처분 사유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치적으로는 상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규정에 의해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실무적으로는 상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최근 1년 내에 처음 위반하게 되면은 실무상으로는 이 규정에 따라서 업무 정지 유고를 행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네모 박스 안에 14가지 업무 정지 사유 끝부분에 다 보면은 6월, 3월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것은 우리가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정지 기준 표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정지 기간을 명시해 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시험 문제에 출제된 바는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지나친 출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위반 행위가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냐 아니냐만 판단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3개월짜리 사유냐 6개월짜리 사유냐 그걸 정확하게 수험생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좀 지나친 문제가 아니냐. 특히나 우리 이 업무 정지 처분에서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강경할 수도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3개월짜리라 하더라도 가중을 하게 되면 4개월 보름이 될 수도 있고 4개월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구체적인 3월짜리 6월짜리를 구분하라 하는 출제는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업무 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60페이지에 보면은 4번에 업무 정지 처분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등록관청으로부터 받게 되면 어떠한 효력이 나타나느냐, 효과가 나타나느냐, 어떠한 상태에 놓이느냐 이런 걸 살펴보는데 이 부분은 항상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부분은 이때까지 꼭 학습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그 정지 기간 동안은 업무를 수행 못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럼 과연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절대적 등록치 사유에 속합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에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사원 또는 임원으로 소속되게 되면 이중 소속이죠. 그래서 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업무 정지처분 받고 그 기간 중에 폐업신고하는 것은 자유지만은 그 폐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정지기간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결격사유 학습할 때 했었죠. 그래서 그 폐업신고 이후에도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로. 그래서 이렇게 폐업 신고 후에 정지기간이 경과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개 업무를 계속하게 되면은 결국 폐업 신고 낸 상태에서 중개 업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에 대해서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되어 3년짜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조문을 엄격히 구별해 보면은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출제위원 되시는 분들이 발견을 못해서 그런 건지. 근데 뭐 구별에 큰 시력은 없습니다. 자, 갑이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갑이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처분,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거하고 그러세요. 또 을이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한 상태에서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좀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결격 사유는 아닌데 폐업 신고를 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되는 거죠. 절대적 등록 취소. 그런데 업무 정지 처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상태에서 아직 정지기한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이거는 결격 사유로 됩니다. 결격 사유. 요거는 결격 사유는 아니죠. 결격 사유의 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찌됐든 일을 뭐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폐업 신고를 안 냈든. 그럼 요거는 결격 사유인데 일을 뭐 하는데 폐업 신고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일을 해버리면 이익과는 효과가 달라져요. 이거 일을 해버리면 그럼 절대적 등록 취소지만은 무등록이 아니기 때문에 요 경우는 일을 해버리면 폐업 신고 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되어가 3년짜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치적으로 우리가 구별할 필요성은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우리가 이 일을 못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별 구별의 실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 정지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냈느냐 안 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법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좀 효과가 달라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160페이지에 5절에 우리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에 관한 행정처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정취소처분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거죠. 거래정보사업자는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죠. 그래서 이 지정받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이 5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면 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 지정 취소 처분도 기속 처분의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 절양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취소 처분이기 때문에 취소 처분을 행하기 전에는 사전에 청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법 규정에서도 보다시피 1호 내지 4호 규정에 의해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5호의 사유에 의해서 지정 취소 처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법 규정에도 명백하지만은 이치적으로도 우리가 행정절차법의 내용을 고려본다면은 취소 사유가 법원의 재판 등으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행정절차법의 내용이죠. 그래서 5호 사유가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인데 이 사망이나 해산이라는 사실관계는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해도 된다라는 이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위반 시의 제재로서 행정처분을 점검할 때는 형사처벌의 대상도 함께 되는지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도 되는 것인지 즉 병과처분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도 같이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
1번에 거짓과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거래정보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정 취소 사유는 맞지만은 행정형벌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점을 메모해 둔 거죠. 주의하시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호의 경우에는 지정 취소 사유도 되지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도 된다라는 이런 병과 사유가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된다. 3호는 1년짜리 형사처벌 대상도 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학습했던 행정처벌의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절차, 사후 절차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161페이지에 비교표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있고 없고를 잘 유념하면서 비교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업무 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시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할 때는 경과한 때는 이를 업무 정지 처분을 행할 수 없다라는 시효 규정을 두고 있지만은 다른 행정 처분의 경우는 시효 규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규정이 있고 없고 이런 점을 주의해 가면서 비교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2페이지에 가시면은 제6절에 감독상의 명령 등, 즉 우리 공인중개사법 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이따 학습을 해보시면은,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법 규정을 학습하는 기회가 있는데, 그 협회 부분에도 보면은,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이 별도로 나옵니다. 지금 이 162페이지에 있는 지도 감독 규정하고 내용적으로는 비슷하지만은 지도 감독의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2가지를 두고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162페이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따 학습하게 되어 있는 협회에 관한 지도감독 규정은 지도감독의 대상이 협회다라는 거죠. 별도로 따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162페이지에 개업공인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물론 이 등록관청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도 포함해서 해석을 하라라는 뜻이죠. 즉 그자도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도감독관청이 누구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게 하여. 근데 사무소 옆에 또 괄호가 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즉 무등록 중개업자의 사무소도 포함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도 지도감독 대상임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르면 지도감독의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 중개업자 이 세 사람이 지도감독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렇게 지도감독관청이 지도감독상 필요할 때는 공인중개사 협회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협조 요청을 받은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규정까지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규정들은 X 지문으로 즉 틀린 답항으로 출제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거죠. 상식적으로도 타당한 규정이니까. 그래서 지문에 소개는 하지만은 대부분 O 답항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들이겠죠. 자, 이 규정을 분석해 본 결과 지도감독관청은 요 1번, 2번, 3번인데 주의할 것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도 지도감독관청에 포함이 된다라는 점이죠. 이 점과 관련해서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도 할 수 있다라는 게 명확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가 업무 정지처분을 학습했는데 그 업무 정지처분은 법인의 경우는 사무소별로 따로 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은 이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행한다 그랬죠. 그런 점을 주의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각주 부분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2번에 지도감독의 상대방 해놨는데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의 상대방이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에 불응을 하게 되면 업무 정지 처분 사유로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상 명령에 불응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출제하기는 조금 무리라고 보여지지만 한번 짚고 갈 필요는 있습니다. 이 지금 공인중개사법상의 이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그 지도감독관청, 즉 장관이나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행할 수 있는 점지 명확하지를 않아요. 알겠어요?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지도감독의 대상자의 범위에 빠져 있는 거죠. 이걸 두고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지도감독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 법에는 간주규정과 양벌규정까지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라는 고용인에 대한 지도감독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적으로 맡겨놓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고용인에 대한 지도감독은 개업공인중개사 스스로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그렇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간주규정과 양벌규정의 적용에서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엄격히 책임을 묻는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가 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조문을 보면은 163페이지에 3번에 지도감독의 사유 부분을 보면은 2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법 위반 행위 확인을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다음에 정지 처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자격 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거든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 소속 공인중개사도 이 규정에 따라서 지도감독의 대상이 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국 전체적으로 우리 법이 조금 미스를 발생한 거 아니냐.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도 다 지도감독의 대상이 되는데 그 지도감독의 대상자의 범위에 실수를 해서 누락시키지 않았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 법 조문상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중개보조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느 조문을 근거로 보더라도 지도감독의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은 법 조문상으로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한 부분은 시험 출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조원은 어떤 행정처분의 대상도 되지도 않지만은 지도감독의 대상자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번의 지도감독 사유를 규정해둔 취지는 이 지도감독관청의 무분별한 지도감독 권한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데 이런 사유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있을 때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이 지도감독 사유가 아주 추상적인 문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지도감독 권한 행사에 제한이 없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큰 실효성은 없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상으로는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는 인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정표, 이 정표는 두 가지입니다. 신분증과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조사 검사 증명서라는 양식이 있는데 뭐 명칭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 신분증만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다라는 거죠. 질의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지도감독에 관한 하나의 규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가면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도 이 내용과 비슷하게 나오니까 구분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3페이지의 제7절에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40조 1항에 관한 규정인데 이 부분이 제목 자체도 입에 익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문장 표현도 조금 색다른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하기가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우리 40조에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먼저 설명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다가 이 시점에 와서 폐업신고를 합니다. 폐업신고. 폐업신고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등록
재등록을 합니다.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그럼 또다시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개업공인중개사와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 40조 1항의 규정은 뭐냐? 이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지위를 승계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지위를 승계하느냐? 두 가지 지위를 승계하도록 법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첫째,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겠죠. 영업을 하다가 등록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습을 효율적으로 위해서 자 주의를 합니다. 위반 행위를 하긴 했지만은 들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안 들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위반한 사실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들킨 상태에서 뭐 다른 사유든 어떤 사유든 폐업 신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등록을 해가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영업을 하다가 잘 들으세요. 들켰다라는 거죠. 언제적 위반 행위가 폐업신고 전에 요 위반 행위가 들켰다라는 겁니다. 폐업신고 전에 요 업무 정지처분 위반 행위가 들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위가 승계되도록 하기 때문에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가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인 경우는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 정지 처분을 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요 폐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다시 등록한 날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폐업기간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요 등록 취소의 경우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게 되면은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근거로 등록 재처분을 행할 수 없고, 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은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에 업무 정지 위반 행위를 근거로 업무 정지 처분을 명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위가 하나 승계되고, 또 한 가지 지위는 이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처분,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요 처분을 받았다라는 거죠. 요 점은 뭐 위반했는데 뭐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 받지 않았고, 요거는 업무 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처분받은 효과는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라는 겁니다. 소위 폐업신고 전의 이 전과 기록이 처분일로부터 1년간은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왜 이런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느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규정을 두고 있죠.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 정지처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는 절대적 등록 취소,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을 행한 경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 정지 사유. 이 규정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규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 행위를 이 최근 1년 사이에 다반사로 하게 되면은 한층 더 가중된 행정처분을 행하도록 하는 이런 의도의 규정들이죠. 그 최근 1년의 시리즈 규정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승계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의 163페이지의 의 부분부터 승계 내용까지 읽어보시면 이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그림도 제가 칠판에 메모있는 그림하고 유사하게 그려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단 한 가지, 우리 164페이지에 보면은, 4페이지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에 이렇게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이 말은 요 밑에 경우죠. 이렇게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근거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이런 행정처분을 각각 행할 때는 요 폐업신고 사유와 요 폐업기간을 적절히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행하라라는 겁니다. 폐업 사유와 폐업 기간을 고려해서 등록 절차를 내려 3년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등록 절차를 내릴 수 있지만은 그 3년이 초과되지 그 2년 11개월 지났다는 거예요. 폐업 기간이. 그러면 1개월만 더 지나면 3년 초과되면 등록 취소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2년 11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을 엄격히 집행하면 3년 초과 안 됐기 때문에 등록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폐업 사유, 영업이 안 돼가 폐업을 했다. 그리고 거의 3년이 다 경과됐다. 이런 것들을 종합 조례해서 등록 처분을 내릴지 안 내릴지를 판단하라라는 그런 취지의 규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40조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에 관한 규정까지 학습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165페이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규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도록 하겠습니다.